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서영희님은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갈등으로 며느리와 의견 충돌이 생기고 점차 아들과도 소원해지는 아픔을 겪게 되셨죠.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작은 다툼 끝에 영희님은 아들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엇이 그녀를 그런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오늘 영희님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서영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제게 보람찬 추억과 삶의 자부심을 안겨줬고 그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갈등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위안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내던 며느리와의 사소한 갈등이 큰 사건으로 번졌고 그 결과 저는 한파 속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겪었던 갈등과 그 후의 복잡한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의 작은 골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시절의 서울은 지금처럼 번화하지 않았지만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을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자식을 키웠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며 밤낮 없이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는 배웠습니다.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게 없겠지라는 믿음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이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사가 되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교사가 된 후에도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제가 제일 애틋하게 기억하는 아이는 바로 제 아들 진호였습니다. 진호는 제가 28살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진호를 얻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눈물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병원을 다니며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진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진호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자라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로 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10살이 되던 해 남편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의지해 버텼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진호를 돌보고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날엔 저녁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항상 웃는 얼굴로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했죠. 진호는 제 희생을 알았던 걸까요? 늘 말없이 엄마를 걱정하고 자기 몫을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그는 제게 자랑스레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진호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진호가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까지 성공했을 때 저는 드디어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역할을 다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호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혜림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밝고 당찬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 밝은 사람이 들어오다니. 앞으로 웃음이 넘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곧 손자 민규와 손녀 다정이를 낳았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건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규는 활달한 성격으로 언제나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웃음을 주었고, 다정이는 조용하고 똑똑한 모습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무릎 위에 앉아 제잘거리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혜림과 저는 생활 방식의 차이로 조금씩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음식이 너무 짜요. 조금만 더 싱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같은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 입이 짜졌나 보네.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지라며 고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 혜림의 잔소리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설거지하면 어머니 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세요라며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면 건강 생각해서 과일 위주로 줘야 해요라며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소외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들 진호에게 얘기해 보기도 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너희 집에 있는 게 좀 불편하니? 그러면 진호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혜림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됐지만 나중에는 서운함만 남았습니다. 제가 지내는 방은 다락방 같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넓은 공간을 내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방이 너무 추웠고 전기 히터 하나라도 놔달라고 부탁했지만 혜림은 전기 히터가 전기세를 많이 잡아먹어서 힘들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혜림의 단호한 말투에 저는 더 이상 전기 히터 사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었던 가족들이 이제는 저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과 그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기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갈등은 아주 작은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혜림은 늘 제 생활 방식에 간섭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음식은 조금 더 싱겁게 하는 게 좋아요라며 부드럽게 말했죠. 저는 그래,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잔소리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설거지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수도세 많이 나와요. 물 좀 아껴 쓰세요. 아이들에게는 과일이나 건강 간식을 챙겨주세요. 인스턴트 음식 절대 주지 마세요.
같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혜림과의 대화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손자 민규와 손녀 다정이를 위해 떡볶이를 만들어줬습니다. 민규가 할머니,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라며 기뻐했지만 혜림은 그날 저녁에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음식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요즘 아이들 떡볶이 좋아해. 길거리 음식도 아니고 집에서 해 먹는 건데 한 번쯤은 괜찮지 않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라고 했지만 혜림의 얼굴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2번 다시는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주눅이 들었습니다. 혜림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고, 진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늘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혜림이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되세요. 항상 저보고 참고 이해하라는 아들 진호의 태도는 저를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방은 겨울이 되면 우풍이 심하고 창문 틈새로 찬바람까지 스며들어 한층 더 추위를 느끼게 만듭니다. 밤마다 이불을 2겹, 3겹 덮어도 추위를 이길 수 없었죠. 제가 워낙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추위를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 방이 너무 추운데 작은 전기 히터 하나만 놔줄 수 없을까? 두꺼운 솜이불도 아니고 이불 몇 겹씩 덮는다고 따뜻해지냐? 그때 혜림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전기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히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참으시면 안 될까요? 전기 히터 쓰시다가 혹시 불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도 솜잎을 덮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진호마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불을 좀 더 덮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전기장판도 쓰고 계시잖아요. 전기 히터는 무리예요. 그러다 화재 나면 어쩌시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아 키운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장 두꺼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스며든 차가운 냉기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가족들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내가 짐이 되니 나보고 알아서 나가라는 건가? 내가 여기 있으면 민폐인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깊이 숨을 내쉬어도 그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은 내가 불편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몸은 얼어붙는 듯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것은 내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했다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방의 추위 문제를 다시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추운 방에서 지내는 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혜림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맞춰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진 진호의 말이었습니다. 진호는 며느리의 말을 거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따로 지내시면 여기서 지내시는 것보다 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복지기관이나 요양원 시설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진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희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치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런 말뿐이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자 속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서 밀려나는 기분, 그 차가운 현실이 저를 더 이상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더는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지며 고통과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 나만 없으면 너희 네 식구 행복할 텐데 내가 있어 너희가 힘들다는 거네. 나만 없으면 너희가 편하다는 말이구나.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개를 대충 집어넣으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방을 닫는 순간 갑작스러운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내가 떠나도 이들은 아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려고 했을 때 정말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혜림은 식탁을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진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키운 가족, 제 모든 희생과 사랑이 깃든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여기 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산 걸까?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외면받을 만큼 잘못 살아온 걸까? 온갖 질문들이 머릿속을 휘감으며 차가운 겨울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눈물은 더 멈추지 않았고 그 추위는 제 가슴 속 서러움까지 얼리는 듯 했습니다.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도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뒤로 한 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집을 떠난 제 발은 눈밭 속에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눈발은 거세게 몰아쳤고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얼음처럼 차갑게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은 마치 제 인생의 무게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갔지만
가방의 끈을 쥔 제 손에는 억눌린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였나? 내가 한 모든 희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평생 아들 진호를 위해 살아왔던 제가 결국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려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진호를 위해 저를 잃어가면서도 기쁨이라고 믿었는데 돌아온 건 차갑게 닫힌 문과 아무도 붙잡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서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혼잣말처럼 내뱉는 제 목소리는 눈 속에서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어 갔지만 그보다 더 추웠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걷는 동안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쌓인 눈이 신발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발은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멈추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멈춰버리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거기마저도 내가 거부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얼어붙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마냥 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결국 골목길 모퉁이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무릎 위로 눈이 쌓이고 있었지만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에 앉아 있자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가치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내 평생의 모든 노력이 헛된 건가? 눈물과 함께 밀려오는 분노와 자책은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었던 걸까?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제 목소리는 눈 속에 묻혀 금세 사라졌지만 제 마음 속에는 그 말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발견한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민규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여기서 뭐 하세요? 얼어 죽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따뜻한 이불과 차를 건네며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온기와 배려가 제게는 유일한 구세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복지기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기관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폭설에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들의 말에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센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가족이 없는 곳이 어떻게 안전하다는 거지? 저는 그들을 따라가면서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복지기관 차량에 올라탄 후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거리들은 내가 젊은 시절에 자주 다니던 곳이었고 진호랑 함께 걷던 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릴 줄 알았더라면 그 시절 더 나를 위해 살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제 마음을 짓누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미 차가워진 제 뺨 위에서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겨울 한파 속에 쫓겨난 노모, 가족은 어디에? 라는 기사로 뉴스에 보도되며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이 사연을 언론에 제보했던 겁니다. 비난의 화살은 진호와 해림을 향했고 그들은 마침내 복지기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문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기관 상담실에서 마주친 진호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환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집을 나가셔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의 말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제 잘못이라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야, 내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 아니니? 너희가 원하지 않아서 내가 떠난 건데 이제 와서 왜 나를 탓하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진호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잖아요. 이 지경까지 일을 크게 만드실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해림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정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저희가 얼마나 곤란한지 아세요? 그들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길거리로 내몰고 선 이제 와서 내가 너희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니?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느꼈을 때 내 기분은 어땠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너희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내게 한 짓 너희도 자식들에게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니?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동안 너희가 내게 준 상처는 그저 말 한마디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제 말을 듣는 동안 진호와 해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묵묵히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지기관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안락한 쉼터가 아니라 고독과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배정된 방의 깨끗함과 따뜻함도 그리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가족과의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외로움은 베갯니들 적시는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진호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 해림은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정말 이들에게 짐이었을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탓하며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이 다시 슬픔으로 변할 때면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들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렴풋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이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기관으로 다시 찾아온 사람은 진호와 해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손자 민규와 손녀 다정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민규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힘드셨을 때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다정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해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품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따뜻하게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규야. 다정아. 너희가 이렇게 와줘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다오. 가족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며칠 뒤 저는 진호와 혜림과 다시 한번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 관계를 완전히 끊을 생각도 없다. 한 가지 약속해 다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내 목소리에 집중해. 진호는 제 말을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도 못 하시고 늘 참고만 계셨는데 저희들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겠습니다. 그동안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이 잘못을 갚으며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습니다. 옆에 있던 혜림도 눈물을 흘리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많이 신경 쓰고 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날의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다리를 다시 놓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복지기관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완벽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심에 저 자신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는 매일 아침 작은 행복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복지기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을 떠나 홀로 남겨진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제 방은 깨끗하고 따뜻하며 주변에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있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그림을 배우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자 민규와 손녀 다정이와의 따뜻한 대화와 만남은 여전히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진호와 혜림도 천천히 시간을 들이며
제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지붕 아래에서 다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작은 노력들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 있던 제 목소리를 되찾았고 앞으로의 날들은 저를 위해 더 소중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가족 간의 존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올 한 해가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